제가 이주제로 강의를 준비한 거는 제가 일본에서 나오는 잡지를 보다가 보니까 재밌는 글을 하나 봤어요. 50세 이후에 소득 흐름을 바꾸는 7가지라는 글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 글을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은퇴 준비를 60세 퇴직할 때 한다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니까 50세 이후에 현금 흐름이 되게 많이 바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현금 흐름 중에서 한 5가지 정도는 우리가 그 시기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고요. 한 2가지 정도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언제 일어날지 얼마만큼 돈이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이벤트가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흐름에 대해서 이제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이벤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50세가 넘어가면서 야 이제 나 노후 준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 겪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 그러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임금 피크 시점에 이르렀을 때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임금 피크 처음 들어보는 말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임금 피크제를 언제 도입했냐 그러면 과거에도 있기는 했었는데 정년 제도를 60세로 연장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좀 해보자는 취지하에서 늘어난 근로기간 동안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한 53%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한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한 60%가 넘는 분들이 임금 피크제들을 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임금 피크제라는 것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월급이 줄어드는 거죠. 월급을 줄어드는 방법에는 크게 2종류를 기업들이 많이 채택해요. 한꺼번에 많이 확 줄이면 사람들이 충격이 크니까 계단식으로 임금을 줄여나갑니다. 보통 기업들이 어떻게 택하고 있냐 그러면 55세 정도를 정점으로 해가지고요. 1억 정도를 받던 사람이면 그 다음에 9천만 원, 8천만 원, 7천만 원 해서 5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60세에 퇴직할 때쯤 되면 고점에서 받았던 금액의 한 절반 정도를 받게끔 단계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방법들을 쓰는 게 임금 피크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뭐 그런 기업만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기업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꺼번에 확 줄여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1억 정도 받던 사람이 한 7천만 원까지 한 30% 정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꾸준히 퇴직할 때까지 가져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기업 사정에 따라서 다르고 뭐 기업 노사협의 관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2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줄어드는 소득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거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2번째 고민은 뭐냐면 소득이 줄어들면 따라서 줄어드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퇴직금도 줄어들어요. 이 2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럼 퇴직금부터 먼저 조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요 1953년도에 생겼습니다. 생기고 나서 우여곡절과 절차를 쭉 거쳐오다가 2005년도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금 현재의 퇴직급여 제도가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사업장도 있고요. 이걸 연금으로 받는 사업장도 있어요. 회사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입 안 한 회사,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 안 하는 회사도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퇴직급여를 어떻게 받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건데 퇴직금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를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직하기 직전이 중요합니다. 퇴직하기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오늘 퇴직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3개월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급여 있죠. 그 급여를 3개월 동안 일수로 나누면 하루치 평균 임금 급여가 나옵니다. 거기에 근무 기간을 곱한 게 제 퇴직급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금방 제가 설명드릴 때 임금 피크는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떻게 돼요? 처음에 많이 받다가 줄어들죠. 줄어들게 되면 마지막 시점에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무 기간은 늘어났는데 퇴직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생겨요. 일도 하고 퇴직금 덜 받으면 기분 좋을 사람 있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뭔가 세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 말고 이제 퇴직연금 제도도 있는데 퇴직연금 제도는 2종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액이라고 해서 그냥 회사가 알아서 운영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퇴직금하고 똑같이 계산 방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임금 피크 맞아서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거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확정 기여형 제도입니다. 이거는 종업원 퇴직 계좌에다가 퇴직금을 매년 발생할 때마다 넣어줘요. 이미 쌓여있는 돈은 급여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줄어들진 않죠. 그러니까 DC라고 부르는 이제 확정 기여형 제도는 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라고 해도 그다지 큰 지장이 없는데 위에 두 개가 문제입니다. 위에 두 개가. 그럼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에 내 평균 임금이 30일치 평균 임금이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분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 시점에. 근데 이분이 매년 10%씩 임금이 감액돼서 5년 뒤에는 한 3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라고 쳐볼게요. 이분이 55세 때 600만 원 받을 때 퇴직을 하면 그때 당시 근무기간이 한 30년 정도 되면 30년 곱하기 600만 원 하면 퇴직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5년 더 일하고 퇴직할 때 시점에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 되면 300만 원 곱하기 35년을 하게 되면 1억 500만 원 정도가 자기 퇴직금이 됩니다. 분명히 5년 더 일했죠. 근데 퇴직금이 7,500만 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 경우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라고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퇴직금 사업장에서는요. 종업원들한테 중간정산을 시켜줍니다. 중간정산을. 근데 어떤 사업장을 제가 가봤더니 종업원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제일 많이 이상한 질문이 뭐냐면 강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 퇴직도 안 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줘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 시점에 무조건 중간정산을 시켜가지고 돈을 주니까 그 설명을 분명히 해줬을 텐데 우리 또 바쁘게 일하다 보면 그 설명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분명히 자기 계좌에다가 퇴직금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 이거 왜 들어왔냐 그러면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면 아까처럼 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까 1억 8천 받는 시점에 중간정산해서 1억 8천 받아서 자기 계좌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도 매년 한 번씩 중간정산을 해서 자기 돈을 찾아가게 되면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 사업장들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확정급여형 제도라고 해서 DB형 퇴직연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퇴직금 산정한다고 했잖아요. 이 회사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중간정산을 허용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그럼 퇴직금이 줄어드는 걸 감수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대책을 하나 더 세워줍니다. 뭘 하냐 그러면요. 확정 기여형 제도, DC형 제도를 회사가 하나 더 도입을 해요. 그리고 종업원들한테 임금이 피크에 이른 시점에 이 시점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전환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발생했던 퇴직금이 자기 DC, 자기 계좌, 퇴직 계좌에다가 입금이 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매년 중간정산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로자분들이 회사가 뭐 하라 그러면 꼭 안 듣는 분들이 계세요. 뭐 시키면은 뭐 강제로 뭐 시키면 안 하는 분들이 계신데 잘 듣고 잘 따라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거는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가 해주는 문제다. 그래서 퇴직금을 조정하는 건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 근데 급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되죠.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라고 하면 아까 내가 중간정산 받은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계좌라는 데다가 집어넣어 놓고요. 연금으로 수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질문하시는 분 계신데 상관없습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계좌라고 하는 IRP에 들어가 있는 돈은요. 55세가 넘어가면 연금으로 찾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어든 급여만큼 그 계좌에서 돈을 꺼내서 소득을 좀 보충하시면서 줄어든 소득을 메꿔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55세가 지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이벤트로 우리가 들어오는 건 뭐냐 그러면 퇴직입니다. 이제 정말 퇴직하는 시기가 됐어요. 이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이 뭐냐 그러면요. 퇴직금을 어떻게 찾아 써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뭘 따져봐야 되냐 그러면 퇴직하는 시점에 자기 나이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나이가 55세 이상 되잖아요. 55세 이상 되시는 분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55세가 이미 정년퇴직이면 넘어가시는 분들일 테니까 그럼 일시금으로 받을 때랑 연금으로 받을 때 뭐가 달라지냐?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요. 퇴직금을 지급할 때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받겠다 그러면요. 회사 인사부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배님들 저희 금융기관 가서 개인형 퇴직계좌 하나 만들어 오세요 하고 계좌번호 알려주십시오 하면 그 계좌번호 알려주면 그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 줍니다. 이때는 세금을 하나도 안 떼고 이체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 야 연금으로 받고 IRP 계좌에다가 송금을 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떼는 거냐? 안 떼는 건 아니고 적게 뗍니다. 어떻게 적게 떼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수령할 때 원래대로 일시금을 받으면 세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분이 계셨다. 근데 이분이 그걸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겠다고 생각해서 IRP 계좌에 돈을 집어넣고 연금으로 수령한다. 라고 하면 1,000만 원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고요. 연금 수령하는 기간 동안 세금을 나눠서 냅니다. 근데 전체 금액을 다 내는 게 아니고 30% 정도 할인을 해줘요. 그 자기 퇴직금을 정확하게 10등분 나눠가지고 10년에 걸쳐서 나눠 받으신다라고 하면 1,000만 원 내야 될 세금을 70만 원씩 10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중간에 좀 찾아 쓰고 싶고 일시금으로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죠. 만약에 한 두세 번 받다가 남은 돈 내가 일시금을 좀 쓰고 싶은데 라고 하셨을 때 IRP 계좌를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해지를 하면 이때까지 세금 혜택 받았던 거 다 돌려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때까지 받았던 것들은 그대로 유효하고 미래에 낼 것들 일시에 털어서 내니까 만약에 70만 원, 70만 원, 70만 원 세 번 냈으면 나머지 내야 될 돈이 700만 원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 돈만 원래 내야 되는 세금으로 내고 이미 받은 세금은 이미 덜 낸 세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내실 필요는 없다. 그러면 머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무조건 개인형 퇴직계좌를 이체하고 한 번이라도 연금으로 받는 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몰라서 그냥 무조건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개인형 퇴직계좌로 이체를 하시고 한 번 이상은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근데 또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어떡하냐라는 질문을 또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한테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한 날이 아니고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기관 가셔가지고 IRP 계좌를 하나 개설을 해요. 그리고 퇴직금 받은 걸 다시 집어넣으면 회사에서 퇴직소득세 뗀 거 있잖아요. 그걸 다시 그 계좌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또 어떤 질문 하냐면 야 좀 썼는데 어떡하냐 라고 하는데 좀 쓰면 그거 빼고 넣으시면 세금도 그거 빼고 넣어주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셔서 IRP 계좌를 활용하시는 방법들이 있다. 그걸 이제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건 뭐냐 그러면 계좌에 넣어놓고 연금으로 찾아 쓴다고 하는데 연금을 얼마나 빼서 쓸 수 있는 거야? 매년 얼마나 빼서 쓸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뭐 수식만 보면 머리가 막 아프신 분들 계신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퇴직하고 55세 때 아니면 60세 때 받았던 퇴직금이 1억이다. 1억이다라고 하면 첫 해에는요. 분자에 1억을 넣고요. 분모에 11 빼기 첫 해니까 1이죠. 그럼 10이잖아요. 그럼 1억을 10으로 나누면 1,000만 원이 되잖아요. 1,000만 원에 120% 1.2배. 그럼 첫 해에 찾아 쓸 수 있는 돈은 1,200만 원을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야 1,300만 원은 못 찾았어?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또 있으세요. 찾아 쓰셔도 돼요. 다만 1,200만 원까지만 세금을 30% 할인해줘요. 100만 원에 대해서는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에 제약이 있는 게 아니고 세금만 조금 할인되는 부분에 차이가 나는 거지 유동성 제약은 받지는 않더라. 그리고 하나 또 주의하시는 거는 뭐냐 그러면요. 그래서 수령할 때
회사에서 내가 퇴직연금을 처음 가입한 시점이 언젠지를 한번 파악해 보셔야 돼요. 2013년 3월 1일 이전에 내가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가입했다라고 하면 똑같이 1억 원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첫 해 받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냐. 밑에 11 빼기 1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11 빼기 6으로 갑니다. 그러면 5죠. 분모가 오니까 1억을 5로 나누면 2천만 원이 되고 그 금액의 1.2배니까 첫 해 2,400만 원까지 찾았을 수 있어요. 상당히 유동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IRP 계좌를 잘 알고 활용하면 자기 유동성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덜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또 했다가 나중에 퇴직하실 때 또 까먹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조금 더 찾아보시면 되고요. 방송으로 이제 또 팟캐스트 들어오셔서 행운빨에서 다시 리와인드 시켜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퇴직 이후 이제 우리가 또 겪게 되는 거 좀 좋은 이벤트도 하나 있어요. 이때까지 막 줄어드는 거 뭐 이런 거만 이야기했는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요 낼 때는 되게 싫어하는데요. 받을 땐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제가 강의를 가서 해보면 다른 시간에 다 주무시다가 국민연금 시간에만 일어나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게 제일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자기한테. 그럼 국민연금은 이제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들을 하는데 출생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현재 60세이신 분 같으면은 이제 58년생이실 거니까 62세부터 받으실 것 같고요. 뭐 69년도 이후 출생자면은 65세 이후에 수령을 하는데 이게 원칙, 수급 개시 시기는 그때고요. 이 시기를 기준으로 자기가 원하면 수령 시기를 5년 정도 당길 수도 있고요. 그 시기를 5년 정도 뒤로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 당기고 언제 미루느냐? 그걸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고민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퇴직하시기 전에 어떤 고민하시냐 그러면 나 노후 준비한다고요. 은퇴 이후에도 퇴직 이후에도 일해야지. 그러니까 근로소득 있는 분 있죠. 일 다 하시는 분. 또 사업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그리고 뭐 뭐니 해도 임대가 최고라 그래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국가가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을 감액을 합니다. 줄여서 줘요.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으면 줄여서 주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217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소득이 많으시면 금액을 줄여서 줍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한 달 소득이 비용을 제외하고 217만 원 정도가 넘어가시는 분 같으면 이거 잘못하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얼마나 줄어드냐 그러면 217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까지 많을 때는 5% 정도를 줄여요. 그러면 100만 원에 5%면 5만 원 정도가 주는 거죠. 그 순차적으로 이제 줄여 나가서 최고로 많이 줄면 자기가 받는 노령연금의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부동산 임대 준비했는데 국민연금을 줄여주면 기분이 상당히 좋지는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조정해서 내가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연금 수급 시기를 뒤로 미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연기연금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법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요. 자기가 원래 연금 받던 나이에서 1년을 뒤로 미루면 연금액을 7.2%를 더 줍니다. 그러면 최장 5년간 미룬다 그러면 60세부터 받으시는 분이면 65세까지 미룰 수 있겠죠. 그럼 100만 원 받던 분이 7.2 곱하기 5년 하면 36%거든요. 136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물가가 올랐으면 물가 오른 거 반영해 가지고 지급을 해주거든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요. 이번 달 4월 25일이 되게 중요한 달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 처음으로 200만 원 넘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원래 60세 때 140만 원 받으실 수 있었던 분인데 자기가 수급 시기를 5년을 뒤로 미뤘어요. 36% 정도 올리면 한 19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 사이에 또 물가가 올랐잖아요. 물가 오른 것까지 반영해서 처음으로 200만 원 넘는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아까 소득이 많으면 연금을 감액한다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감액하냐면 연금 처음 수급 개시하는 날로부터 5년 동안만 감액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시기를 뒤로 5년을 늦춰버리면 이 감액 시기는 다 건너뛰어 버리고 제대로 수령하면서 연금액을 늘려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연기하는 게 좋느냐, 제때 받는 게 좋느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때는 뭐라고 답하냐 그러면 언제 돌아가실 건지 답을 해줘야지 제가 그 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수명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건강 상태랑 자기 소득 상태,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감액되니까 요것들을 감안해서 내가 연금 수급 시기를 뒤로 늦출 건지 아니면 제때 받을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뒤로만 늦추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당길 수도 있어요. 당길 수도 있는 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뒤로 미룰 때는 1년에 몇 % 연금이 늘어난다고 그랬냐면 7.2%가 늘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앞으로 당기면 연금이 6% 정도씩 매년 감액이 돼요. 그러면 5년을 당겨서 받으면 5, 6, 30이니까 30% 정도가 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그럼 원래 내가 60세 10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분이면 55세로 당겨서 받으면 얼마 받는 거죠? 7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물어보세요. 야, 당겨서 5년 먼저 70만 원 받는 게 나아? 아니면 정상적으로 60대 때 100만 원 낳는 게 봐? 그럼 제가 어떻게 또 답을 하겠어요? 언제 또 돌아가실지 잘 알려주셔야 제가 계산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자기 건강 상태, 소득 상태를 좀 감안하셔서 그 연금을 정해진 시기에만 꼭 받는 게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당겨 받을 수도 있고 늦춰 받을 수도 있다. 뭐 다른 소득이 정 없고 뭐 대출까지 받아서 살 상황이면 당겨 받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인 것 같고요. 소득이 많아서 연금이 감액되는 상황이면 뒤로 늦춰 받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으니까 본인의 사정에 맞게끔 이런 제도가 국민연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를 지나다 보면 제가 설명드렸던 게 임금 피크 설명드렸고요. 정년퇴직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노령연금 수령까지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게 뭐냐 그러면요.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했던 연금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을 종신토록 수령하는 분도 계시지만 기간을 정해놓고 수령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기간이 종료되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연금을 수령할 때 내가 종신형을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확정형, 기간을 정해놓고 정액을 받을 거냐 이걸 또 선택하는 걸 고민을 좀 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신형은 뭐냐 그러면요. 보험회사에서 많이 하는 건데 내가 연금을 개시하고 난 다음에 금액이 딱 정해지면 그 금액을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해 주는 겁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많이 받겠죠. 근데 보험회사도 그런 거에 대비해서 연금액을 조금 작게 줘요. 작게. 반대로 확정형은 뭐냐 그러면요. 기간을 딱 정합니다.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을 정해놓고 원금과 이자를 나눠가지고 딱 주고 10년 지나면 종료를 해버리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밑에 상속형이라는 거는 이자만 주다가 마지막에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하는데 대부분이 절반 정도는 한 종신형을 선택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정형을 선택하고 상속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선택할 때 뭘 고려해야 되냐? 이 보험회사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뭘 고민하냐 그러면 처음에 수령 방법을 연금 개시 시점에 딱 선택을 하게끔 했더니 종신형을 선택하시는 분은 어떤 분만 종신형 선택하시겠어요? 건강하신 분들만 종신형을 선택해서 남아있고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확정형이나 일시금을 받아서 나가버리시는 문제가 있어요. 수령 시기를 언제 선택하냐 그러면 연금 개시 시점에 수령 방법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수령 방법을 선택할 때 수령 개시 시점에 자기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고요. 종신토록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는데 종신토록 받는 사람이 확정형으로 받는 사람보다 연금액이 매달 받는 연금은 작다.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연금의 수급 전략들을 조금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까 저기 또 질문을 해놓는 게 있는데 부부가 같이 연금을 받으면 좋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둘이 받으면 나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의 뜻은 뭐냐 그러면
둘이 받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요, 가입자가 사망을 하면 그 가입자의 유족 되시는 분들한테 유족연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얼마를 주느냐 그러면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요.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자기 받을 수 있는 금액의 40%, 10년에서 20년 사이이면 자기 받는 금액의 50%, 20년이 넘어가면 자기 받는 금액의 60%. 그래서 죽을 때도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19년 11개월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하고요, 20년 살고다가 돌아가신 분이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액이 달라져요. 금액이 좀 계단식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유족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 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유족은요, 상속상의 상속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상속에서 1순위 상속인이 누구로 돼 있냐 그러면 배우자랑 자녀가 공동 상속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은 1순위는 무조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받아가요. 민법상의 상속인은요, 배우자가 법정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만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국민연금법에서 배우자는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허용을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한테 가는데,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가 해당되고요, 25세 미만인 자녀가 없으면 부모한테 가게 됩니다. 60세 이상 부모한테 가게 됩니다. 제가 4년 전인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도자료를 낸 걸 하나 봤는데요,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가 30-40명 정도 된다는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고 가만 생각해 봤어요. 100세면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도입됐으니까 30년이 그때 당시 안 됐잖아요. 100 빼기 30이면 그분이 70살이 넘어갔는데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금을 받지? 라고 생각을 해서 잘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의 배우자,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도 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손자는 이미 25세가 넘어가면 누가 연금을 받아가요? 부모님이 연금을 받아가는 경우들도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나타나는 또 이런 현상들도 하나 있다라는 것들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숙제. 부부 두 사람이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요,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아요, 매달. 저희 와이프가 노령연금으로 60만 원을 받는다고 칠게요. 그래서 둘이 받을 때는 160만 원을 받고 가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죽었다고 칠게요. 그럼 유족연금이 나오죠. 그럼 제가 20년 이상 가입했다고 치면 100만 원에 60%면 60만 원이죠. 60만 원이잖아요. 그럼 저희 와이프는 자기 거 60만 원 하고 제 유족연금 60만 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유족연금을 포기했다 그러면 국가에서 유족연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한 금액의 30%를 얹어줍니다. 그러면 60만 원에 30%면 18만 원 정도 되겠죠. 저희 와이프가 제 유족연금을 포기해버리면 자기 거 60만 원에다가 제 거 18만 원 얹어서 78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게끔 됩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연금을 포기한 경우에 그런 게 없어요. 30% 더 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30%를 더 얹어준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공무원이 배우자고 자기는 국민연금 받는데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에는 유족연금하고 자기연금을 다 받을 수 있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배우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가 있냐 그러면, 이건 정말 시기랑 금액을 예측할 수 없는 이벤트입니다. 갑작스런 질병과 사고. 이거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질병과 사고의 발생은요, 현역 시절에는 치료비의 발생도 있지만 소득의 단절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은퇴 생활 기간에 질병과 사고는 주로 치료비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치료비가요, 지금 당장에 별로 안 드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비가 비대칭적으로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모 신문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일반인들이 한 해 쓰는 의료비를 토탈을 해보면 한 해 65만 원 정도를 쓴다 그럽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 1년에 쓰는 의료비를 계산해 보면 그 금액의 12배 정도를 써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많이 쓰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비를 관리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뒷문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요, 자기 뒷문 단속이 잘 돼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그래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금융감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자기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해 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보셔서 이름,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해가지고 공인인증을 딱 받으면 자기가 대한민국의 모든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을 일괄해서 다 조회해 줍니다. 그걸 보고 그 상품을 찾은 다음에 내가 어떤 보험회사에 무슨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뭘 하셔야 되냐 그러면 보험회사별로 찾아가든 아니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해당 보험의 증권을 일단 다 한번 다운받아 보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서 파일링을 딱 해놓으셔야 돼요. 보험 용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셔도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아플 때 보면 잘 보여요. 아플 때 보면 기가 막히게 보여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내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뭘 해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보험 상품의 특징은요, 보험회사가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청구를 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자,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료를 내려고 가입하시는 거예요?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입하시는 거예요? 보험료를 내려고 가입하시는 분은 계속 내시면 되고요. 받으려고 가입하시는 분은 무슨 활동을 해야 되면 청구라는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떨 때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잖아요. 그거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누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증권을 보고 내가 어떨 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좀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퇴직 이후에 퇴직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직장 가입 상태에 있다가 지역 가입 상태로 전환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에서 낼 때보다 보험료를 더 낸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뭐 좀 대책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퇴직을 하시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을 딱 하신 다음에 첫 번째 받은 보험료 청구서 있잖아요. 그 청구서에서 받은 금액이 직장에서 급여 명세서에서 마지막에 빠져나갔던 금액보다 크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거는 내가 직장에 다닐 때만큼 보험료를 내겠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낼 수 있냐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3년간은 직장에 다닐 때만큼만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임의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알고 계시면 그래도 그나마 내는 보험료를,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자기의 건강자산도 좀 지키시고 뒷문 단속도 좀 잘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나의 의도랑 상관없이 어느 순간 부모님이 갑자기 간병 상태에 돌입하는 경우, 아니면 배우자가 갑자기 간병 상태에 돌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한번 있는데, 여기는 뭐 저도 많은 큰 답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모실 거냐,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만 제가 한번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가 된다는 것들은 기계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죠?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정기 고령자랑 후기 고령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정기 고령자는 65세부터 74세까지 되는 사람, 그리고 후기 고령자는 75세 이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보시다시피 정기 고령자는 일정 수준이 되면 이렇게 뭐 개마고원처럼 이렇게 평평한 지대를 형성하죠. 늘어나는 건 어디가 많이 늘어나요? 후기 고령자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세상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들 중에 31.3% 정도가 와병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이걸 다 시설에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일본은 재택 간병, 집에서 노후를 맞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걸 염두에 두고 노후 자금 설계, 그래서 재택 간병을 할 거냐, 시설에 모실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부모님을 모실 때 재택 간병을 할 때랑 아니면 시설에 모실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재택 간병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집에 모시니까 자기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시설에 모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뭐라고 했냐면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가족 간에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점, 형제지 간에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시점은 이미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가족 간의 숙제로 제가 좀 남겨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7가지 현금 흐름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